마음이 아픈 진짜 이유. 3부작 마지막 회. 제3부 감정의 언어 느끼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들어가며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며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제2부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는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은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감정으로 향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이 질문에 모르겠어요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혹은 별로 특별한 감정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사회에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자주 억누르거나 무시하거나 빨리 없애야 할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감정 연구의 최전선에 있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 진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감정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장, 감정이란 무엇인가? 신경과학의 답. 1-1 감정의 진화적 기원. 감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시스템입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앤토니오 DAMASIO는 오랫동안 이성적 사고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소마틱 마커, 가설 소마틱 마커, 하이파서서스를 통해 혁명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다마지오는 전전두엽 피질이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했는데 이 환자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은 멀쩡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감정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감정 없이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우리의 의사결정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신체적 신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화적으로 감정은 빠른 판단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쳐라 혹은 싸워라는 신호, 역겨움은 이것은 유예할 수 있다는 신호, 슬픔은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 분노는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신호, 기쁨은 이것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신호입니다. 1-2 감정의 구성이론. 최근 신경과학의 획기적인 발견 중 하나는 리사 펠드먼 베런리서 펠드먼 베릿 박사의 감정 구성 이론실이 어브 컨스트럭터드 이모션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감정이 뇌의 특정 부위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럿 박사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뇌가 신체의 내부 신호, 외부 환경, 그리고 과거 경험을 종합하여 구성 컨스트럭트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 감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적인 함의는 무엇일까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동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언어가 발달할수록 감정 경험이 더 정교해지고 조절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2장, 감정 억압 누르면 터진다. 2-1 감정 억압의 신체적 비용. 1997년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제임즈 그로스와 로버트 레벤슬라버트 레빈선은 중요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불쾌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그룹에게는 감정을 억압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억압한 그룹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박수 변이도가 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실험에서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감정 억압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생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의학 연구자 베셀 반데어 콜크는 그에 져서 몸은 기억한다에서 억압된 감정이 신체에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성 통증, 소화 문제, 면역 기능 저하, 수면 장애. 이 모든 것이 처리되지 못한 감정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2-2. 우리는 왜 감정을 억압하게 되었는가? 감정 억압이 이렇게 해롭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배우게 된 것일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린 시절에 감정 표현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지 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런 것 가지고 상처받아? 남자가 왜 우냐, 화내지 마. 이런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받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문화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감정, 특히 부정적 감정은 약함의 표시로 취급됩니다. 강한 사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정서적 강인함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경험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에서 옵니다. 2-3. 감정 억압의 역설 억누르면 더 강해진다. 사회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의 하얀 곰 실험 화이트 베어 익스페러먼트은 감정 억압의 역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을 때 오히려 하얀 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억압하려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의식에 떠오릅니다. 이것을 반동 효과 리바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 억압하면 슬픔은 더 강한 형태로 또는 다른 형태 공허함, 무기력, 분노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을 억압하면 그것은 불안이나 통제 욕구로 나타납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제3장 감정 조절 억압도 폭발도 아닌 길 3-1 감정 조절이란 무엇인가? 감정 억압의 반대편에는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에 완전히 지배되어 폭발하는 것, 슬픔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 바로 감정 조절 이모션 레귤레이션입니다. 제임스 그로스 박사는 감정 조절 전략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선행 초점 전략 엔테서던트 마이너스 포커스트 스트래터지즈입니다. 감정이 완전히 발생하기 전에 상황을 바꾸거나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지적 재평가 카그니티브 REAPPRAI 셀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 초점 전략 리스판스 마이너스 포커스트 스트래터지즈입니다. 이미 발생한 감정 경험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기에 억압이 포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억압은 장기적으로 덜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있습니다. 3-2 인지적 재평가 관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 인지적 재평가는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감정 조절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상황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될 때 나는 완전히 망할 것이다라는 해석 대신 이 긴장감은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신호다. 나의 몸이 집중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인지적 재평가는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화를 통해 편도체의 반응을 조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재평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 낮은 부정적 정서, 더 높은 긍정적 정서, 더 나은 대인관계, 그리고 더 높은 심리적 웰빙을 보입니다. 3-3 감정 라벨링 말로 표현하면 힘이 생긴다.
신경과학자 매슈 리버먼의 연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 즉 감정 라벨링 어펙트 레이벌링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의 fMRI 연구에서 사람들이 두려운 표정의 사진을 볼 때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을 보면서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 편도체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우측 보계측 전전두여 피질라이트 VENTROLATERAL 프리프런털 코텍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리버만은 이것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거리를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명명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일기쓰기, 대화, 그리고 심리치료가 왜 효과적인지의 신경과학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감정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제4장, 감정 어휘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느낀다. 4-1 감정 세분화의 중요성. 리사 펠드먼 베럿 박사의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묘사할 때 좋다, 나쁘다, 스트레스 받는다, 우울하다 정도의 어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수백 가지의 감정 어휘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하다는 감정 하나만 해도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존재론적 불안인지, 사회적 불안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신체적 위협에 대한 불안인지,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어에는 코모레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라는 의미입니다. 포르투갈어의 사우다지 SAUDAD는 그리운 무언가에 대한 달콤하고도 쓸쓸한 감정입니다. 이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은 그 감정을 표현할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2 감정 어휘를 늘리는 방법. 감정 어휘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 경험에 더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권장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정일기입니다. 매일 또는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감정이 몸의 어디에서 느껴졌는지, 무엇이 그 감정을 촉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났다, 슬펐다 같은 단어들만 생각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서운했다, 억울했다, 외로웠다, 무력했다, 두려웠다, 질투가 났다, 민망했다와 같이 더 세밀한 감정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5장 폴리베이걸 이론 안전이 먼저다. 5-1 자율신경계와 감정상태. 신경과학자 스티브 포지스 스티번 포지즈의 폴리베이걸 이론 POLYVAGAL 시리은 감정과 신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포지스에 따르면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세 가지 상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복측 미주신경 상태 벤트럴 VAGAL 스테이트입니다. 사회적 참여 시스템이 활성화된 안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호기심을 느끼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진정한 의미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 심퍼세틱 액터베이션입니다. 위협을 감지했을 때 투쟁 마이너스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박수가 올라가고 생존에 집중하며 사회적 연결 능력이 저하됩니다. 세 번째는 배측 미주신경 상태 도설 VAGAL 스테이트입니다.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의 동결 프리즈 반응입니다. 무기력함, 해리임 마비, 깊은 우울의 상태입니다.
5-2 안전 신호와 위협 신호. 포지스의 이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신경지각의 니유와 로시 PTION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 없이 뇌가 자동적으로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생명을 위협하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항상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의 톤, 얼굴 표정, 몸짓, 환경의 소리, 이 모든 것들에서 안전 신호와 위협 신호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정 조절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우리는 온전히 감정을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협 상태에서는 감정 처리보다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정과 친해지는 작업은 먼저 신체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심리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치료사는 먼저 내담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제6장 그리프 상실을 애도하는 것의 과학. 6-1 애도는 왜 필요한가? 상실은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죽음, 관계의 끝, 기회의 상실, 이상적인 자아에 대한 포기, 이 모든 것이 애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애도를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힘내야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더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런 메시지들은 애도가 빨리 끝내야 할 무언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콜린 머레이 파크스와 후세대 연구자들의 연구는 충분히 애도하지 못한 상실이 만성적인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잡성 슬픔 컴플러케이터드 그리프 또는 연장된 슬픔, 장애 프롤롱드 그리프 디소더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상실이 있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강렬한 슬픔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6-2 퀴블러-로스의 모델을 넘어서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 일리저비스 KBLER-라스의 애도의 5단계 모델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연구는 이 모델이 너무 선형적이고 처방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애도는 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애도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슬퍼할 공간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자 메리 프랜시스 오코너메리 프랜시스 오시오NNOR의 연구에 따르면 애도는 뇌에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상이 갱신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것이 애도입니다. 제7장 외상 후 성장 상처에서 의미를 찾는 것. 7-1 외상 후 성장이란 심리학자 리처드 테데스키와 카룰 로런스 캐로는 1990년대에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가 그 경험 이후 오히려 더 깊은 성장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외상 후 성장 포스트 마이너스 트로매틱 그로스 PTG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PTSD와 다르고 단순한 회복과도 다릅니다. 외상 이전보다 더 깊은 지혜와 연결감과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PTG는 5가지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타인과의 관계의 깊어짐,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개인적 강인함의 인식, 영적 철학적 변화,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 7-2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의미 추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고통도
그 고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통을 합리화하거나 이 고통에는 이유가 있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이 드러났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 자너선 HAIDT는 이것을 역경이 강점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처가 지혜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처가 아직 생생할 때는 의미를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해롭습니다. 먼저 충분히 아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8장 치유의 통합적 접근 8-1 위로부터 아래로 vs 아래로부터 위로 트라우마 치료 연구자 베셀 반데어 콜크는 치유 접근법을 위로부터 아래로 타프 마이너스 다운과 아래로부터 위로 바텀 마이너스 업로 분류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의 접근은 인지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기, 이해하기, 의미 만들기. 인지행동 치료 CBT가 대표적입니다.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은 몸 신체 감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가, 소마틱 테라피, EMDR 항구 운동 민감화 및 재처리, 마음 챙김 명상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데어 콜크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오래된 트라우마의 경우 몸을 통한 접근이 인지적 접근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언어 이전의 신체 기억으로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유는 두 접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몸이 과거의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 8-2 연결 치유의 가장 강력한 요소. 3부작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결 커넥션입니다. 제1부에서 우리는 인간이 사회적 연결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2부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 즉 자기 연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제3부에서는 감정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연결하는 언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경과학자 루이스 코졸리노는 말합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치유된다고. 좋은 치료사, 신뢰하는 친구, 안정적인 파트너, 따뜻한 커뮤니티. 이런 연결이 뇌를 문자 그대로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신경가소성을 통해 실제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8-3 전문적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 오디오북은 자기 이해를 위한 도구이지 전문적인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심리치료는 더 이상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치료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과 오늘 나눈 것들을 이야기해 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부터 감정일기를 시작하는 것, 혹은 자기 연민 명상 앱을 다운받아 보는 것. 작은 걸음이 큰 여정을 만듭니다. 에필로그 3부작을 마치며 지난 3시간 동안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애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지, 어떻게 그 첫 번째 교실이 이후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비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 안의 가혹한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려 했는지, 그리고 자기 연민이 약함이 아닌 용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라는 것,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감정과 함께하는 법이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패턴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때 당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알미 조금씩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순간, 감정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는 순간,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좋은 관계에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잠깐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나는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가 서서히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학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